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처럼 강의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느꼈던 거,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느꼈던 거 좀 섞어서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기본 내용서부터 나중에 10번째 이후 강의 이런 데서는 최근에 나오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웜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화부터 시작할게요. 수험생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뭐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가 나서 속상한 어머니께서 이제 들어가서 야, 너희 반에 이런 애들 좀 본받아라.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이게 우리 반 학생들 전체 명부, 모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하고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상당히 나중에 훌륭한 통계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 통계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속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것은 너무 함부로 단정적으로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쉽게 내리는 경우에 오류를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입 1 에러라고 하는 게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올바를 때 올바른 것을 잘못 리젝트하는 것이 타입 1 에러죠. 반대로 이제 그 반대쪽의 위험을 지적한 속담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까.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틀렸는데 겁나서 틀렸다고 말 못하는 위험, 미적거리는 위험, 이게 타입 2 에러죠. 이종 오류.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계학, 그리고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일도 불확실성하에서 통계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면 우리 통계청도 그렇죠. 정부 각 부처가 정책 집행을 할 때 우리가 통계를 객관적으로 대표성 있게 모아서 그런 정책 집행의 의사결정,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모든 판단이 양면이 있는 거죠. 너무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너무 신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 밸런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표성과 관련해서 이 유행가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고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이 소개해줘서 인용하게 됐습니다. 거리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온 자리엔 어디서 이런 사람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그러면 미팅하는 자리에 소개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집단의 랜덤 샘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가요?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소개받으러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소개받으러 나온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내가 통상 보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월북 작가인 이태준이라는 분의 소설 달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북동에 가면 이분 생가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 찻집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성북동이라는 게 사대강 바뀌니까 시골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서울 한복판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 넓은 도시, 그러니까 사대문 안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뜨인다.
뭐 이런 소설 속에 묘사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표성 문제죠. 시골에서는 못난이 모집단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셀렉션 바이어스 없이 나와 다니는데 대도시에서는 못난이들이 부담되니까 밖에 잘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눈에 우리가 보이는 통계만 보면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고 대도시에는 못난이들이 비율이 낮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현실에서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범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방도로와 고속도로를 비교하면서 지방도로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돼 있고 고속도로는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많아서 보행자 안전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주장하에 통계상으로 봤더니 지방도로에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데 고속도로에는 보행자 사고가 별로 없다. 같은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보행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사고자 수도 별로 없겠죠. 보행자는 지방도로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횡단보도도 다니고. 예, 비슷한 문제가 뭐 한 신문사 기사인데 어린이날 기사입니다. 타이틀을 보면 아동학대, 친부모 80%, 계부모 10% 미만. 그 친부모가 계부모보다 아이를 8배 이상 더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부모 밑에 자라니까 뭐 학대를 당하더라도 친부모 밑에 당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뿐이죠. 이것은 또 도로의 날 다른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속도의 유혹, 고든 길에서 사고 더 많아요. 어때요? 대부분의 길이 곧죠. 그러니까 사고 난 통계 보면 고든 길에서 난 사고가 대부분이겠죠. 길 중에 뭐 구불구불하고 언덕길, 내리막길 별로 없으니까 사고 난 거 모아보면 그쪽에서 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미 있게 통계를 전달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아까 했던 말씀이죠. 지방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시설이 취약해서 고속도로에 비해서 보행자 사고가 많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심리학계에서 실험 심리학, 행태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교수님의 실험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만 달라요. 왼쪽을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고 사는 게 아니면 죽음이죠. 삶과 죽음. 그러니까 오른쪽 서식을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90명은 살아서 수술 기간을 넘기고 정확하게 같은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보까지 마저 볼까요? 왼쪽 서식 A를 보면 32명은 1년 이내에 죽으며 오른쪽을 보면 68명은 1년 이상 살아남으며 정보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의사분들을 무작위로 반 나눈 다음에 왼쪽 계신 분들한테는 서식 A를 드리고 정보를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서식 B로 정보를 드린 다음에 자,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하시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권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식 A를 받으신 분들은 환자 100명 중에서 10명이 수술 도중에 죽는다며 깜짝 놀라가지고 수술을 별로 안 권해요. 오른쪽은 환자 100명 중에서 90명이나 수술 기간을 넘긴다며 그러니까 별 수술의 위험성이 돋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좀 더 많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정보가 같을 때 동일하게 반응하느냐, 이 행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컨텍스트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인의 남녀 평균 수명 80세. 80을 2로 나누면 40이죠. 그래서 40세는 인생의 반환점이자 변곡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남녀 수명 차이가 다른데 묶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못 살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수명이 좀 길죠. 이게 섞였다는 것도 문제고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명이 80이다 그러면 뭐 일찍 죽은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다 합쳐서 평균했을 때 8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40까지 도달한 사람들의 기대 여명, 남은 수명, 남은 부분, 기대치를 구하면 40보다 높겠죠. 예. 저도 아직 반 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40이 전환점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시험 문제로도 출제했었습니다. 이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예측 상황입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루즈벨트 민주당 후보가 62%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다이제스트사에서는 루즈벨트가 절반 이하로 득표해서 진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예 갤럽은 루즈벨트가 과반수 이상 득표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고 정확한 수치는 56%로서 실제 수치 62%와 차이가 나지만 이때가 지금부터 거의 뭐 80년 가까이 80년 이상 전이니까 통계 기법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은 그래도 옳게 맞췄죠. 더 나아가서 갤럽은 상대방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 예측할 거라는 것까지도 방향은 맞췄어요. 보나마나 다이제스트사에서는 루즈벨트가 지는 걸로 예측할 거다. 그 상대방이 틀린 걸 옳게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갤럽이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이제스트사는 표본 크기가 크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면 좋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다 가져오고 클럽 명부 다 가져오고. 근데 이때가 1936년입니다. 전화 가진 사람 부자죠. 클럽 가입한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죠. 부자들이 오버 레프리젠트가 됐어요. 근데 부자들은 세금 많이 걷어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민주당 후보 루즈벨트가 달갑지 않겠죠. 그 돈 누가 내나요? 자기들이 내야 되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대표성의 결여로 인해서 예측이 틀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신문에 난 기사와 그림이었는데 이걸 보면 가로축에는 국가별로 평균 소득이 표시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 소득이 높은 거죠. 세로축에는 그 나라 국민들을 서베이해서 일부 대표성 있게 뽑아서 어느 정도 행복하냐 스케일로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 평균치를 낸 거죠. 이런 것이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입니다. 횡단면 자료죠. 그래서 한 나라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죠. 대한민국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점에 해당하는 가로축 좌표는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1인당 GDP 15,000달러가 좀 안 되던 시기 자료를 썼네요. 지금은 뭐 35,000달러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또 대한민국의 표본으로 들어간 분들의 행복지수의 평균치 1.25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XY 좌표측에 해당하는 점으로서 대한민국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나라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 보다 많은 점들에 보다 가까이 가는 비선형 직선을 그려본 거죠. 이것을 좀 더
아카데믹하게 표현하면 non-linear regression 펑션을 한번 그려본 거죠. 그것이 여기 주황색 선입니다. 비선형 회귀 분석 복잡하게 들리니까 눈대중으로 보다 많은 점들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좀 곡선으로 그려봤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비선형 회귀 분석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을 봤더니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직선으로 증가하다가 소득이 여기 보면 한 2만 불 근처 되면 소득이 더 올라가더라도 행복이 그다지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통계에 근거해서 행복 경제학의 대부라고 알려진 런던의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존 리차드 레이아드 교수님께서 행복에 있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사고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때 당시에 미시간 대학에 아마 경제학과 조교수로 간 저스틴 울퍼스라는 젊은 교수가 챌린지를 했습니다. 앞에 이 분석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를 단위로 해서 분석한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여러 국가를 비교했는데 국가 간 문화적인 차이, 지리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통제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통제. statistical control. 통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질적인 것을 합쳐서 분석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남미 나라나 아프리카 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이나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자연환경 이런 것이 다 다른데 거기서 오는 행복의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으로 제대로 통제가 안 된 거다. 비교 불가능한 것들을 서로 비교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보다 적절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국가를 통제하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 비교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를 통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 간 비교를 안 하는 거죠. 국가 내에서 비교하면 국가가 통제가 돼 있죠. 그래서 국가별로 비교하자. 두 번째는 개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국이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개개인들의 소득과 행복 관계를 봤더니 직선이더라. 중간에 꺾어지는 게 없더라. 브라질, 멕시코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 내에서 개인의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앞에 레이아드 교수님의 결론은 뒷받침이 안 되더라. 국가별로 이 직선이 다른 것은 소득 이외의 다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여기 보면 미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는 대한민국보다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행복이 높은 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이란, 아이고 불쌍한 우크라이나 지금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회귀불연속 regression discontinuity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법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통계청이든 아니면 학자든 전문가든 주장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각종 선거에서 incumbent benefit이 있느냐, incumbency benefit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incumbency라는 게 현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구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라이벌인데 현직이 공화당
의원이 예컨대 그 당선이 돼서 있었으면 그 다음 선거에서 같은 당, 집권당의 후보가 유리하냐 이런 문제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구 중에 공화당이 현직인 지역과 민주당이 현직인 지역 둘로 나눠서 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민주당 지역에서 높고 공화당 지역에서 낮으면 이 차이가 현직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판정하면 통계적인 통제가 안 된 문제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뭐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 현실이니까요. 경상도에서 다음번에 보수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옛날부터 그 지역은 주민 성향이 보수당 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거죠. 대신에 호남에서는 현직이 예컨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으로 다음번에 민주당 의원이 유리한가요?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쭉 그랬던 거죠. 따라서 영남과 호남 사이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이걸 다 합쳐서 현직만 다르다고 보면 너무나 통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가로축은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 빼기 공화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 차이가 가로축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끝은 어때요? 민주당 텃밭인 거죠. 민주당이 여기 25%포인트로 압승한 지역이니까요. 반대로 왼쪽 끝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쪽을 보면 마이너스 0.25.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 데죠. 25%포인트 차이로. 그러니까 이런 데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호남과 영남을 비교하는 것처럼 옳지 않은 비교죠.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죠. 영어에서 apples and oranges problem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비교 불가능한 걸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르게 비교하기 위해서 discontinuity를 이용하는 거죠. 0 근처. 0 근처라는 게 뭐예요? 0. 0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엡실론 한두 표 차이로 이긴 지역. 마이너스 엡실론 한두 표 차이로 진 지역. 자, 이런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돼 있는 거죠. 한두 표 차. 그날 뭐 민주당 지지자가 공교롭게 배탈이 나서 못 갔다거나 뭐 이런 거. 그거는 마치 실험하기 위해서 현직을 민주당이 한번 해봐. 강제적으로. 현직을 공화당이 한번 해봐. 마치 누군가 섭리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한 것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추럴 익스퍼리먼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신의 섭리든 자연의 섭리든 뭔가 불강력적인 걸로 강제를 시킨 거죠. 이 지역은 한번 민주당이 한번 해봐. 이 지역은 공화당이 해봐. 그러고 나서 두 지역 사이에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 득표율의 차이가 나면 그거야말로 현직 프리미엄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해 봤더니 현직 프리미엄이 약 45%포인트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나요? 아주 happen to be 우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섭리에 의해서 민주당이 현직이었던 데와 공화당이 현직이었던 데 그렇지만 상당히 비교 가능한 지역들 봤더니 민주당이 현직이었던 데서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45%포인트 높더라.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측정한 제대로라는 표현도 앞에가 있죠. 과거의 측정치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현직 프리미엄의 측정치다 이런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직 프리미엄을 측정한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리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고 프린스턴에 조교수를 할 때 제가 학교에서 서울대로 초대도 한번 했었습니다.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부총장까지 했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 이것은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인종 편견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중 차분법 또는 이중 비교법 또는 영어로 difference in difference, 차이의 차이, 뭐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프를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면 이제 가로축에 non-퀘스텍, 퀘스텍 이렇게 돼 있어요. 퀘스텍, non-퀘스텍 이게 뭐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했는지 나중에 리뷰하기 위해서 포수 그리고 포수 뒤에 심판, 엄파이어가 있죠. 여기에 볼이 들어올 때 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카메라 장치와 연동된 컴퓨터 장치, 이 시스템 전체를 퀘스텍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치가 설치된 구장이 있고 설치 안 된 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non-퀘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종의 감시 카메라, 심판에 대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장에서의 통계치를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퀘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구장에서 나온 통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가로축에 퀘스텍과 non-퀘스텍. 자, 세로축의 스케일은 스트라이크 판정률이에요. 심판이 볼이 들어왔을 때 스트라이크 아니면 볼. 근데 이제 타자가 뭐 배트를 휘두르거나 이러면 판정할 이유가 없죠. 그건 자동으로 뭐 안타가 되거나 스트라이크가 되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흘려보낸 볼 중에 스트라이크 판정한 비율을 세로축에 표현한 겁니다. 대략 보면 뭐 32%, 30% 정도 이렇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데 흘러 들어온 볼이,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타자가 볼인 줄 알고 흘려보냈으니까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30% 근처에 스트라이크 판정이 되는데 여기 두 개의 색깔이 비교가 되어 있죠. 색깔이 바로 인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의 큰 타이틀은 화이트 피처스예요. 공을 던지는 사람은 백인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파이어, 이걸 판정하는 사람을 백인과 마이너리티 엄파이어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색깔에 따라서 파란색 계통이 백인 엄파이어고 심판이 같은 인종, 붉은색 계통으로 표현한 것이 다른 엄파이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라이크 판정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4개 카테고리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피처하고 선수하고 심판이 같은 인종이냐? 파란색. 다른 인종이냐? 빨간색.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감시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감시장치가 없을 때는 보세요. non-퀘스텍. 팔이 안으로 굽은 거 보이시나요?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선수하고 심판, 주심이 인종이 같으니까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이 올라갔죠.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죠. 더 오버 리액션해서. 괜히 편들어졌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더 반대로 가죠. 비교의 비교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던 데서의 비교, 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서의 비교,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게 인종편견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중 비교입니다. 비교의 비교, 이중 비교. 우리나라의 결혼정보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활동하지요. 학교에 있을 때 한 결혼정보업체에 전화를 해서 경제학자가 결혼정보업체 데이팅하는 자료 분석해서 사회적으로 남녀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면
뭐 결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니까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뭐 그 자료를 제공을 한 회사에도 손해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좀 들여다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볼 때 탁상 공론식으로 자료만 보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학생한테 결혼했냐 물어봤더니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럼 너 거기 가입해라 그랬습니다. 가입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보니까 결혼정보에서 이제 매칭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칭을 해주기도 하고 남녀 추천을 하는 식으로 또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 추천이 돼서 서로 상대방의 프로파일을 받으면 만나보고 싶다. 상대방도 만나보고 싶다. 투 썸즈 업이면 만나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교제를 좀 해보고 싶다. 양쪽이 그러면 또 만나고 엇갈리면 이제 안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24만 건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서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6만 건 정도가 만났고 첫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교제로 가고 싶다라고 서로 의사 표시한 그 상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나서 그냥 자료만 봐서는 곤란하고 이 자료가 나온 인스티튜셔널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로 이제 이 자료에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싶다. 그만뒀다.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 그러면 1, 그렇지 않으면 0. 바이너리 코딩을 한 거죠. 바이너리 디펜던트 베리어블입니다. 종속 변수가 1이냐 0이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소시오 이코노믹 인덱스, 그러니까 소득 정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체 매력도. 그것도 이제 이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시장이죠. 그런 것들을 다 누군가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백그라운드, 패밀리 백그라운드 인덱스, FBI 이름도 참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소득, 용모, 부모, 부모 소득이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다, 아니다. 이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선형 회귀 분석으로 본 겁니다. 자, 남자의 반응을부터 볼까요? 남자의 반응은 여성의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 1. 그만뒀다, 0. 남자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반응했나? 자, 보시면 다 개수가 플러스예요. 소득이 높으면 더 보고 싶다. 더 매력적이면 더 보고 싶다. 부모 집안이 좋으면 더 보고 싶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절대적인 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달라질 테니까 중요하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볼 때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소득과 두 번째 행에 있는 용모의 그 계수가 1대3 정도예요. 그렇죠? 1.23, 3.19.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볼 때는 남성의 소득과 용모가 2대1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상식하고 좀 비슷한가요? 결혼 시장에서 매칭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의 소득이 높거나 용모가 좋을 때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소득과 용모에 대해서 계수가 1대3이었다라 그러면 여성은 반대로 남성의 용모보다 소득 쪽에 더 웨이트가 가는 쪽으로 해서 그 비율의 비율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면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용모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주고 여성은 반대로 남성의 소득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줬다. 최소한 여기 나온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시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굉장히 웜업이에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요. 이 렉시스 도표라는 것은 인구학자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도표예요. 근데 우리 통계청 그리고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도표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건지 어느 한 기업의 탄생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시간에 걸쳐서 조사할 건지 아니면 둘을 다 할 건지 이것을 렉시스 도표를 이용해서 개념화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45도 선이 한 개체의 일생을 표현하는 거죠. 기업이 태어나서 시간이 가거나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가거나 국가가 탄생해서 시간이 가거나 그러니까 45도입니다. 45도 선은 당연히 가로축의 캘린더 연도가 1년이 지나가면 나이가 1년 더 먹게 돼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45도 선이 한 개체의 일생을 표현합니다. 여기 두 개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1910년에 태어나신 선조와 1980년 근처에 태어난 X세대를 비교해 보면 앞세대와 X세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1980년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했다. 그건 횡단면 자료입니다. 자료를 특정 캘린더 연도에서 우위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 잘라서 칼로 자르듯이 횡단면 자료입니다. 반대로 1910년에 태어나신 분의 일기 오늘 뭐가 있었고 그 이해를 쭉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죠. 일생에 따른 자료. 최근에 민간이나 우리 통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개인, 같은 가구, 같은 기업체를 반복해서 추적 조사를 하죠.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으면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으로 들어오면 최대 5년까지 추적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들어와 있는 2만 가구를 조사한다 그러면 그건 횡단면 자료입니다. 근데 한 가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대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죠. 근데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그리고 가구를 연결하면 최대 5년까지 연결이 되는 패널 데이터 양면이 다 있는 횡단면 측면과 시계열 측면이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통계청에는 각종 통계 등록부가 있죠. 인구가구 통계 등록부, 기업 통계 등록부. 그러면 그것을 축으로 해서 매 연도의 상황을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패널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 우리 통계청의 각종 통계 등록부를 핵심 축으로 해서 통계청 스스로가 조사한 자료 아니면 분산형 국가통계 체계화에서 다른 부처가 생산한 자료 이걸 이론적으로 다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공공 빅데이터가 탄생하겠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다. 그 예산 집행의 흔적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인구가구 통계 등록부의 흔적을 포착하면 되고 기업의 매출, 고용 등에 영향을 또는 납세액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통계라 그러면 기업 통계 등록부의 흔적을 다 포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아까운 예산 1원이 제대로 쓰여서 제대로 된 흔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국가통계체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K통계체계의 핵심이고 연계를 하고 연계된 자료를 이게 뚫리면 큰일이죠. 가장 안전하게 보호,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그 체계를 지금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척도.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신경 안 쓰면 이상한 연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 이거 사람 이름 같은 거예요. 노미널 스케일, 노미널 메저. 남자는 1로 표현하고 여자는 0으로 표현하고 1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1은 0과 다를 뿐입니다. 명목 척도에서는 1이 0보다 크다거나 1과 0의 거리는 1만큼 있다거나 이런 얘기에서는 큰일 납니다. 예, 그게 명목 척도예요. 순서 척도. 순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성적, A 성적, B 성적. A가 B보다 성적을 잘 받은 거고 B가 C보다 잘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 순서 척도에서 간격은 정의가 안 되겠습니다. A, B의 성적 차이가 B, C의 성적 차이와 같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채권 등급을 얘기할 때 트리플 A, 그러니까 더블 A보다 신용이 좋은 거죠. 더블 A는 싱글 A보다 좋습니다. 근데 트리플 A와 싱글 A의 차이가 트리플 A와 더블 A의 신용 등급 부도율 차이가 더블 A와 싱글 A의 부도율 차이와 같다. 이렇게 거리를 내 의미를 줘서는 안 되죠. 단지 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디널 스케일이에요. 인터벌 스케일. 이때는 대소관계에 추가해서 거리까지 의미가 있어요. 온도, 30도와 20도의 차이는 20도와 10도의 차이와 같다.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 레이셔 스케일. 이때는 대소관계, 간격, 배율 다 의미가 있어요. 키, 몸무게, 주머니에 있는 돈의 양, 재산, 이게 비율 척도입니다. 3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0원 더 많고 거리도 의미가 있고 간격도 3배 부자다. 배율도 의미가 있어요. 배율이 추가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정보가 많은 메저죠. 그럼 온도는 왜 배율이 의미가 없느냐? 30도가 10도보다 3배 더운가요? 아니죠. 이 배율이 정의 안 되는 이유는 앱솔루트 제로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0. 온도에서 절대 0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0이라는 것은 무일푼. 돈의 경우에는 절대 0이 있죠. 무일푼. 길이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것. 몸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것. 절대 0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배율이 의미가 있는데 온도의 경우에는 0도 섭씨.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라고 약속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온도가 없질 않죠. 그러니까 배율이 정의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배율이 안 되는 메저에 대해서 막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하고 막 로그 취하고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림. 이 그림은 요새 미국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나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의 뉴욕 양키스에서의 기록입니다. 뉴욕 양키스에 1920년 와서 첫 해 홈런을 쉬운 한 서너 개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첫 해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차 슬럼프를 겪고 조금 회복하다가 부상으로 홈런 수가 뚝 떨어지고 1925년도에 부상에서 회복해서 그 다음 해인 1927년 그때 당시에 기록을 세운 거죠. 한 시즌 최다 홈런 60개. 이 기록이 한 34년 유지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나요? 서유석 씨의 노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 빠지고 그러면서 홈런 수가 하향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일생을 보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베이비 루스의 일생을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타임 시리즈 플랫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세로축을 홈런 10개 구간으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진하게 표현된 게 홈런 40에서 50. 40에서 50 마이너스까지 40대 홈런을 친 시즌이 세보면 점 개수 몇 개인가요? 7 시즌이에요. 이런 식으로 홈런을
열 몇 개 친 시즌, 20몇 개, 30몇 개 이런 식으로 그룹핑해서 표시하면 그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줄기, 잎 그림. 줄기라는 것은 10자리 수를 표현하고 잎이라는 것은 그 디테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0쪽을 보면 아까 점이 7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잎이 7개가 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41이라는 잎이 2개, 46이라는 잎이 3개. 자, 이 그림을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자료가 베이비 루스가 홈런 친 게 그때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표현된 정보들은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데 혼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복해 있는 요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또는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처리와 결과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뭐 함수 관계를 표현하면 처리가 x고 결과가 y죠. x과 y에 미치는 효과, x와 y 함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위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의 효과, 그 코잘 이펙트, 임펄스 리스폰스 관계를 보고 싶은데 자극을 가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 처리와 결과 관계를 보고 싶은데 문제는 밑에 혼동 요인이라는 것이 잠복해 있으면서 x에도 영향을 미치고 y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양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XY 관계가 왜곡돼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측정한 변수만 가지고 관계를 볼 때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XY 관계를 보고 싶은데 뭐가 숨어 있으면서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 이것과 관련된 현상을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심슨스 패러독스. 하위 집단에서 관찰된 관계가 하위 집단들이 결합됐을 때 관계가 뒤바뀌는 거죠. 이 혼동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잠복해 있었던 그 점선에 있는 그 요인들 때문에.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고등학교 횡단면 자료, 즉 어느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고3 학생들의 학급 규모와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친 수능 수학 점수 간의 관계, 그래서 학급 규모가 X, 처리, 수능 수학 점수가 결과 Y, 그래서 X가 Y에 미치는 효과,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실제 살펴봤습니다. XY 관계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학급 규모가 커지면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플러스로 나와요. 학급 규모가 큰 학교의 학생들의 수능 수학 점수가 좋습니다. 혼동 요인 때문에 그래요. 강북에서 부모가 열의가 좀 있거나 뭐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다 강남 강남 학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학군은 학급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X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들의 열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적도 좋고, 이게 통제가 안 돼 있으니까 XY 관계, 학급 규모의 순수한 코잘 이펙트는 학급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덜 받을 테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왜곡돼서 나타난 거죠. 심슨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열정이 비슷한 학교들만 모아서 학급 규모와 성적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열정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고 통제가 안 됐으니까 양쪽에 영향을 미쳐서 마이너스 관계를 플러스 관계로 둔갑시킨 거죠. 서울 강남의 횡단면 아파트 가격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 나이가 X입니다.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Y예요. XY 관계를 보면 놀랍게도 플러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붉은 포도주도 아닌데 값이 비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서울 강남이 뭐 논밭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근처인데, 그때 먼저 개발된 지역은 지금 편의시설이 발전해 있죠. 역세권. 그렇게 해서 강남이 개발되니까 최근에 짓는 강남의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덜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편의시설, 역세권이라는 게 잠복해 있으면서 아파트 나이와도 관계되고, X하고도. 옛날에 지어진 게 이게 좋으니까 관계가 되고, 이 좋은 역세권에 있으면 평당 가격도 비싸고, 양쪽에 영향을 미치니까 나이의 순수 효과인 마이너스가 둔갑돼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횡단면 자료죠. 인구 10만 명당 사용한 경찰 예산과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 동안의 범죄 건수, 범죄율, XY 관계를 보면 놀랍게도 경찰 예산 많이 쓴 데가 범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뭘 잘 모르시는 지방의회 분들은 경찰 나무랄 거 아니에요? 당신들 돈만 많이 쓰고 옆 동네는 돈도 안 쓰고 범죄율도 낮은데 어떻게 우리 동네는 경찰에서 맨날 타가더니 범죄율은 더 높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밑에 뭔가 혼동 요인이 잠복해 있는 거죠. 옆 동네는 처음부터 범죄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범죄가 문제되니까 지자체 선거할 때마다 범죄는 내가 꼭 잡겠다, 그 공약 지키느라고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예산 많이 쓴 거죠. 많이 써서 옛날보다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 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은 역시 심슨의 패러독스, 혼동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에요. 버클리 대학이 주립대학이니까 주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데, 일부는. 어떻게 이런 대학에서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 대학원 입시에서 차별하느냐, 이랬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은 44%, 여성 지원자는 35%. 그래서 여성 지원자가 9%포인트 합격률이 낮은 걸로 해서 차별이라 이렇게 됐는데, 막상 들여다봤더니 좀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 A학과라고 부르죠. 좀 들어가기 수월한 학과, B학과. 따로따로 봤더니 A학과는 합격률이 남녀 공통으로 한 23% 정도, 5명에 1명꼴로 합격했고, B학과는 2명에 1명꼴로 남녀 모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봤더니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성별, Y가 합격 여부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없어요. X가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테고리칼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가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남성이 더 유리한 것처럼 둔갑돼서 나타난 역설. 왜 그랬느냐? 들어가기 쉬운 학과가 있고, 버클리 대학원에 법대 대학원 이런 데 들어가기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수월한 데도 있어요. 근데 봤더니 남성 지원자는 좀 더 들어가기 쉬운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여성 지원자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쪽으로 몰려서 두 숫자의 가중평균인 전체적인 합격률이 차이가 났던 것 뿐이죠. 근데 어느 대학원을 지원할 거냐?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지 학교가 차별한 건 아니잖아요.